XSFM입니다. I, D, W, K. 지금 들으시는 음악과 마찬가지로 배달 가능한 현대의 음식은 시대와 지역의 영향이 교차되면서 오늘의 일은 하이브리드 요리입니다. 우리는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치킨의 역사를 알아보면서 우리 혹은 나의 문화사를 짚어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치킨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2018년까지 4번 남은 주말 중에 첫 번째입니다. XSFM의 유승균 PD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250회 토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윤세민 기자가 옆에 앉아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펑크, 그리고 오늘은 또 치킨이네요. 저희들은 사실은 지금은 밤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평일 밤에. 네. 예. 바깥이 시커멓습니다. 그러게 여의도하고 홍대 방면이 전부 정전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되게 아울렛 앞에가 되게 휘황찬란했는데 네. 지금은 새까만 암흑이라서 네. 밤바다 같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환경이 갑자기 확 바뀌었을 때 뭐 이런저런 감정에 빠져 있다가 네. 마지막에 하는 말은 그겁니다. 야, 뭐 먹으러 가자. 뭔가 새로운 일이 닥쳤으니까 근데 우리 녹음하다가 정전됐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니까 말이에요. 지금 여의도만 정전돼서 저희들 녹음 못할 이번 주 토요일 방송 못 만들 뻔했어요. 예. 그리고 그 전에 녹음하는 것도 다 날아가지 않나요? 그래서 기념삼아 이따 치킨이나 먹을까요? 집에 가서. 빈속에 들으시면 안 되는 대한민국 치킨전 두 번째 시간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파스티체리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왜요? 경쟁 관계죠. 치킨과 네, 케이크요? 탄수화물과 김상도 독점거래위원장에게 도움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라파스티체리아에서 올 가을, 겨울에 선보였던 신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빤도르 위에 초콜릿 1위가 덮여져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 초콜릿을 팝니다. 네. 다크, 밀크, 화이트 이렇게 세 가지 품목이고요. 아, 그냥 이거 초콜릿이군요. 빵이 아니라. 네네네. 안 그래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모든 재료를 팔기 시작하겠다. 네. 만들어봐라. 만들어봐라. 재료는 네. 주겠다. 참고로 이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장인께서 네. 보통 초콜릿 팔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파스티체리께서 네. 이것을 커버처 초콜릿이라고 부른대요. 커버 쳐주는 초콜릿인가 봐요. 예. 네. 카카오버터 함유량이 30% 이상 들어있는 아주 고급형의 그런 초콜릿이라고 하네요. 불어로는 쿠베르티르 쇼콜라. 이태리어로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차피 다 모르겠지만. 아니 뭐 근데 이런 거 적어줘봤자 제가 뭐 불어를 모르니까 네. 뭐 지나가는 말로 아무거나 갖다 붙여도 저는 네, 확인이 안 되잖아요. 파스티체리의 은사님 이름도 읽기 어려웠거든요. 네, 조르지오 조르디. 네. 예. 기억하네? 네. 뭐, 아닌 것 같아. 예. 예. 그리고 빤도르 빠넨톤에 안에 들어있는 오렌지 필이라든가, 네. 뭐 크랜베리, 블루베리 이런 것도 다 같이 판다고 합니다. 진짜 일하기 싫은 거야, 내가 보기엔. 만들어볼 테면 만들어봐라. 네. 네. 자신 있어 이러시는 게 아니고 일하기 싫어서 이러시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문제가 지난주에 구매한 고객 중에 100번째 고객과 500번째 고객한테 선물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벌써 100번째 고객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 빵 무지하게 사시네요, 진짜. 네. 강북구에 사시는 민땡땡님에게 10만원짜리 소니 블루투스 스피커를 증정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500번째 고객. 네, 그렇죠. 남았거든요. 예, 15만원 상당의 소니 헤드폰을 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이 안 돼서 100번째 고객이 나왔다고 하면은, 뭐, 1월. 다다음 주 초쯤? 예. 구매를 하면 한 500번째 걸리지 않을까. 기다리다 몰리겠다. 그 정도의 네. 계산을 한번, 네. 네, 저는 해봅니다. 헤드폰을 기대하면서 사진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 라파스티체리아도 레노버만큼은 아니지만 뭔가를 계속 풀고 있습니다.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이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 대한민국 치킨전. 2017년 12월에 그것은 알기 싫다의 기획 대한민국 치킨전 두 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정은정 농축산인을 소개를 해드리죠. 먼저. 아, 제가 하는 거예요? 네. 아, 인사를 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또 일주일 만에 뵈니까 또 정신이 없어서, 예, 저는. 그 팟캐스트는 뭘 가르친 거예요? 예, 야부리? 그래서. 참 저급하네요. 예, 대한민국 치킨전 저자 정은정입니다. 네. 정은정 농축산 연구자와 12월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말에 잠시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흑형 치킨이라는 메뉴를 팔았습니다. 양념 색깔이 좀 검은 색깔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사람들이 다 지적하고 반성할 수 있는 문제인데 요즘 같았으면 자성의 소리가 더 빨리 나왔을 텐데 트위터를 쓰시던 어떤 이제 근 몇십 년째 한국에서 살고 계시다는 미국인 제한 미국인께서 이것을 트위터에서 지적을 하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이게 문제가 된 다음에 놀랍게도 한국적인 그 전개가 시작됩니다. 아예 그 이름을 달고 나온 프랜차이즈가 생기고 네. 몇 군데에서 서비스를 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제가 본 바로는 근처에까지 영업하는 곳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지칭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진짜로 문제가 되는 건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치킨을 함부로 공개 속상에서 연관짓는 것은 매우 무례한 짓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어떤 선수가 타이거 우즈한테 초대해서 치킨 대접하고 싶다고 얘기했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세르히오 가르시아 스페인 사람입니다. 골프 선수였을 겁니다, 아마. 왜 그러냐면 이 소울푸드라는 단어는 말콤 X가 대중에 적시를 해주기 전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미국 문화를 대표하는 하나의 코드로서 자리를 잡은 단어가 됐는데 한국에서 넘어온 것처럼 그냥 어따 대고 뭐 누구의 소울푸드 그렇게 부르던 그런 단어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뭐 유명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흔히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전통적인 소울푸드에는 프라이드 치킨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딥사우스 남부 지역에서 주로 유색인종들이 많이 먹던 그 메뉴 중에는 사실 마카로니 앤 치즈도 빠지면 안 되고, 한국엔 별로 없죠. 오크라 튀긴 것. 예. 그것도 빠지면 안 되고, 칼릿 그린이라고 하는 콩 볶은 건가요? 조린 건가요? 그것도 빠지면 안 되고, 그리고 소울푸드라고 부르는 나머지 또 큰 줄기가 하나 있습니다. 외국에서 유입된 유색인종 말고 선주민,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먹던 식단, 또 소울푸드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치킨만 딱 대놓고 얘기하면 이건 차별적인 용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용어 자체를 좀 생각 없이 쓰면 차별적인 용어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네. 그리고 흑인의 이미지를 굉장히 상징한다는 거, 헤비한 이미지로 만들어버리고 일례로 그런 거예요. 한국에서 음식으로 비하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건 홍어잖아요. 네. 전라도 사람들한테 홍어나 먹어라 이러면은 지금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네. 맥락을 좀 같이 두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 원래는 그 문화를 대표하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대표 음식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집단 군집을 모욕하는 데 쓰는 단어로 만들었고 그걸 그냥 모르고 막 썼다. 심지어 이태원에서. 네. 이게 첫 단어, 오늘의 첫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왜 나왔을까요? 치킨 얘기하면서. 소울푸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KFC 때문입니다, 사실은. 네.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죠? 저희가 지난달에 조성주 소장 나와서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죠. KFC는 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아니라 KFC가 되었는가? 켄터키주에서 로열티 달라 그래가지고 뗐다. 입니다. 켄터키주가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나라도 뭐 지역에 가면 음식 축제 있잖아요. 그래서 울진대게하고 그다음에 영덕대게하고 원조라고 싸우잖아요. 근데 대게가 지가 어느 바다인지 알고 그죠? 근데 이제 울진이 원조다 말이면 결국은 대게인데 난 대마도에서 왔다고 이런. 네, 근데 막 싸운 거예요. 유타주하고 켄터키주하고 야 우리가 이게 프라이드 치킨의 원조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도 켄터키가 이긴 거죠. 창업주 코넬 샌더스는 인디애나주 출신이며 KFC의 1호점은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남부에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 원래는 KFC가 아니라 UFC가 될 뻔했네요. 그죠? 옛날에 보면 SLFC보단 나니까요. KFC 지점이 한국에서 이제 지점이 문을 닫고 그러면 이제 남는 자재들을 버리잖아요. 그거 버릴 때 동네 아저씨들이 샌더스 대령을 모셔다가 자기가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무슨 옛날에 주유소 가면은 자기 주유소 색깔로 다시 칠해가지고 샌더스 대령은 어디에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저기 안경들 많이 훔쳐갔잖아요. 맞아요. 겨울에 왜 산타 할아버지 옷 입히고 모자도 입히고 그랬는데 KFC가 사실은 지금 힘을 못 쓰죠. 우리나라 치킨 브랜드에서 10위권밖에 안 돼요. 지금은 예. 다시
이 12월의 기획 대한민국 치킨전은 PD 본인이 이제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옛날에는 KFC 치킨을 먹는 게 대단히 중요한 외식이었습니다. 그 이국적인 느낌 있잖아요. 그건 KFC 치킨이 아니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먹는 것이요. 그 큰 컵에 치킨이 가득 담겨 있는 그 이국적인 장면. 버켓. 그리고 치킨 무가 아니라 콜슬러. 콜슬러. 그건 진짜 맛있어요. 콜슬러. 그리고 비스킷. 네. 비스킷도 주고. 튀김옷도 꽤 다르고. 그 비스킷이 콘브레드잖아요. 네. 콘브레드가 전형적인 그 흑인들의 빵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침에 이렇게 미국 남부에 가면 음식 시키면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마치 가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기 나오더라고요. 생생정보통이라고. 알았어요. 외국 영화. 미국 과거를 다룬 영화, 특히 흑인들을 다룬 영화를 보면 흑인들이 먹는 빵은 전부 다 옥수수빵이죠. 예, 그래서 콘브레드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아까 타이거 우즈 비하한 그런 것도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 됐을 때도, 이제, 걔네들도 막 KK 수준의 미국의, KKK. 예,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유튜브인가? 이렇게 UCC를 만들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한 손에는 치킨, 한 손에는 수박. 수박도 네, 맞아요. 예,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되게 비하하는 하나의 이미지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면화나 이런 면화밭에서 일하고 막 이러면 되게 힘들고 땀이 많이 나니까 수분을 보충하는 걸로는 수박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수박을 먹으면 당연히 노예 이런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드러내기 때문에 수박이 좀 약간 그런 이미지예요.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끌려가서 강제노역 하시던 분들이 배급받았던 콩찌개미 같은 거, 쌀찌개미 같은 거,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농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호르몬 약기라고 해서 일본에서 곱창이요. 내장 하는 거, 그것도 제일 조선인들의 음식인 거죠. 뒷골목의 음식인 거죠. 맞아요. 실제로 코리아타운 근처에 살고 있어서 한국인들 문화가 익숙한 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인들을 조롱하는 말 나올 때 스팸 얘기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한국인의 문화가 아니라 미군 부대가 있는 지역의 문화잖아요, 이제. 그렇죠. 필리핀 이런 데도 엄청 센 문화예요. 예. 소울푸드 담론이 제일 문제인 거는 뭐냐면 한 인종 차별주의적인 거고, 그리고 그 이미지를 고착화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 뭐냐면 왜 프라이드 치킨이 가장 대표적인 흑인 음식의 상징이 이렇게 되면서 문제는 뭐냐면 빠는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백인 농장주가 야, 너 닭 먹어라. 그래서 자기네들은 가슴살 떼가지고 로스트, 그러니까 오븐에다가 구워서 딱 먹고 뼈만 줬다. 네, 나이프하고 칼이 아니죠. 나이프하고 포크죠. 그죠? 나이프하고 포크를 이렇게 우아하게 먹었는데 나머지 부위를 던져줘서 그거를 가져다가 고향에서 먹었던 스타일이 뭐냐면 굉장히 강렬한 스파이스. 그러니까 양념을 되게 세게 해가지고 튀겨 먹은 게 그게 이제 흑인들의 소울푸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다 생뻥이에요. 제가 오늘 오해를 좀 불식시키고 싶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실 백인들도 닭 요리를 그렇게 자주 못 먹어요. 양계 조건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원래 그렇게 치킨 튀겨 먹던 거는 스코틀랜드 이주민들도 자기네들 고향에서 그렇게 먹거든요. 그냥 백인 농장주들이 유일하게 허락한 음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기를 수 있는, 농장에 부속에 딸려 있는 뭐라 그러죠? 노비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딸린 그냥 소유물인데, 야, 니네들 닭 정도는 길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유화를 시킬 수 있는 가축. 유일하게 닭을 길렀었던 거고, 그리고 이 아프리칸 미국인들도 자주 먹었던 음식은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라든가 부활절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결혼식 때 이렇게 좋은 날 이제 먹었던 음식들인데 거기에는 굉장히 헤비한 이미지도 있고 막 기름에 튀기고 막 양념 강하고 그리고 우리가 먹다가 남은 거 던져준 거 먹은 거고 그래서 그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과잉돼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다 쓰고 한 거고 그렇게 많은 소울푸드들이 있는데 왜 유독 프라이드 치킨만 그렇게 선택했는가 하면은 이미지화 시키기가 되게 좋았어요. 이미지화 시키기 좋았다. 예, KFC가 팔만한 음식. 그러니까 이게 켄터키라는 게 다 저는 우리 어렸을 때 켄터키 하면 딱 어떤 이미지예요? 톰 아저씨 아니에요? 톰 아저씨. 켄터키하고 노예들이 가장 많이 끌려와서 농장에 이제 가서 강제 노동을 했던 데인데 그래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켄터키라는 게 이거 흑인 스타일이라는 거를 강력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상업화된 거고 전 세계 한 2위 정도의 프랜차이즈거든요. KFC가. 그래서 그 이미지가 확대 재생산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에서 백인들이 버린 거를 먹은 게 치킨의 원조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다른 콘텐츠들은 그렇게 갖다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가공해서 쓰고 저 이걸로 소송 걸어가지고 돈도 배상금도 받을 적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만큼은 안 갖다 써요. 예. 소울푸드 원래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프라이드 치킨만이 그 흑인들의 음식이 아니고, 근데 이 다른 이미지는 것도 많이 있고. 네. 그리고 이거를 굉장히 계속 재생산, 전형화 만드는 거죠. 아, 흑인들은 당연히 오빠 맨날 그 치킨 먹는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네. 예, 다양한 음식 문화가 있고, 그리고 고유의 문화가 있는데 그런 건 다 깡그리 무너뜨리고, 이제 간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인종주의적인 문제인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음식 전문가 이런 거 뭐 자처하시는 분들이 세상 어딜 가나 있으니까 그런 예. 분들이 나와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 게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 음식의 민속 문화, 민속 역사는 그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쪽이 더 많다라는 얘기를 저는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학부 네. 시절에 역사 네. 수업 들으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루이지애나는 뭐 한국의 이제 뭐 미국의 남도 같은 음식 문화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주로 맵고. 근데 그게 꼭 어느 문화에서 나왔다고 단정 짓는 것도 되게 위험하고 좀 비전문적인 추측인 것 같다는 거예요. 가장 소위 말하는 이 흑인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켄터키의 이미지를 가져갔고, 파파이스가 루이지애나식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파파이스는 아직도 밑에 보면 루이지애나, 네, 케이준 어쩌고 써있죠. 그렇군요. 파파이스는 양념이 좀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강렬한 양념. 그러니까 센 거예요. 음식 자체가 케이준이죠. 헤비. 그래서 왜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도 쪽 사람들이면 음식 잘하냐고 물어보는 거나, 그리고 흑인들한테 노래 잘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그 이미지를 계속 똑같은 스테레오타입으로 만든다라는 것도 문제고, 햄버거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구분이 돼 있어요. 요새는 이제 뭐 많이 희석되고는 있지만, 맥도날드 햄버거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백인의 햄버거고, 그리고 당신들은 버거킹. 아주 짜고, 달고, 막 강하고, 이런 이미지를 계속 재생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한 가지 오해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던 오해를 풀 수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케이준이란 단어도 유색인종을 지칭하진 않아요. 네. 퀘벡주에 살고 있다가 이주를 해와 있다가 영국인들에 의해서 강제 이주를 당한 미국인들이거든요. 프랑스 출신 미국인. 루이지애나에 그래서 프랑스풍의 문화가 많고 그 사람들이 해먹던 음식을 처음에 얘기하는 건데 오히려 원인은 지금의 루트는 거기서 찾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소울푸드라는 단어는 미국의 역사와 전통이 사라진 채로 지금 한국에 남아 있습니다. 네. 많이 씁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그럼요. 한국인의 소울푸드 치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잠시 후에 좀 고민해보죠. 2017년 12월에 그것은 알기 싫다의 개념 대한민국 치킨집. 오늘은 소울푸드의 개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정은정 농축산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울푸드라는 단어 아직도 많이 쓰잖아요. 한국 사람 사이에서. 그럼요. 그리고 그 이미지가 가난과 시련과 한국인의 소울푸드 하면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부대찌개 이런 거 나옵니다. 매주 그렇죠. 꿀꿀이죽이죠. 꿀꿀이죽. 김치찌개. 네. 매주를 가지고 만든 음식들. 근데 실제로 이 소울푸드가 말 자체는 예쁜데 어떤 이미지를 계속 재생산하냐면 좀 의미가 많이 바뀌긴 했어요. 이제 내가 생각하면 행복했던 날. 그리고 영혼을 이제 진짜 불러일으킨 날인데 사실 이 책 쓰면서 굉장히 이 작업 자체를 진행을 할 때 되게 어려웠던 게 뭐냐면 그때 세월호 참사가 나요. 2014년 제가 막 한참 집필을 하고 있을 때. 네. 근데 충격적인 장면이 뭐였냐면 이제 팽목항에 차려져 있던 피자하고 치킨. 그렇죠. 부모님들이 이제 되게 오랫동안 남은 장면이죠. 예, 그리고 그 해에 이제 명절 때 또 피자와 치킨이 올라옵니다. 그건 한 시대의 이제 영혼의 음식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 갔다 와서 혹은 친구들이 집에서 모였을 때 혹은 제일 자주 먹어보는 곳은 요즘 아이들이 학원이죠. 네네. 에서 특식 생각하면 그 두 가지 메뉴 외에 다른 걸 떠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함께 즐겼던 음식. 그래서 맞아요. 이거를 막 소울푸드 나쁜 겁니다. 인종주의적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어떤 시대에 맞게 이야기는 바뀌어 나가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걸 이제 한 특정의 집단 혹은 공동체를 비하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인 거죠. 그 문제를 좀 고민을 많이 하셨다. 그리고 이게 디아스포라라 그래서 네. 좀 전문 용어 나왔죠. 그 이산, 그러니까 이주 그리고 강제 이주와 연결된 이미지가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음식은 언제나 강제 이주와 연결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부산의 밀면 그리고 뭐 부대찌개, 꿀꿀이죽, 순댓국밥, 돼지국밥 이런 것들이 전쟁과 어떤 식민지와 그리고 미팔군 부대 주변에서 나와가지고 먹었던 게 부대찌개니까. 멋들어지면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예. 세상 모든 거의 이제는 좀만 줄었습니다만 팬시해진 곳들이 많으니까 웬만한 밀면집을 가면 다 밀면에 유래가 붙어 있어요. 예, 그죠. 맞아요. 틀리지도 않아. 그래서 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원조 부대찌개라는 말을 다루려면은 네. 스팸을 한 입씩 깨물고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존슨탕. 그런 이야기 많아요. 진짜로 이렇게 한 입 깨물은 게 있었다. 막 이러면서. 지난주에 유면상 PD하고 의정부에 출장 갔다 오면서 네.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를 처음 가봤어요. 네. 그렇게 어마어마한 식당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그리고 부대찌개를 그렇게 택배로 시켜먹는 집이 많은지도 몰랐고 네. 갔더니 다 전쟁 때 우리 사장님 할머니가 뭘 했는가에 대해 적어놓은 네. 집들이 꽤 많더라고. 원조집 보통 오뎅집이라고 얘기 안 하나요? 네! 예. 거기에서 아마 줄 많이 서 있을 거예요. 오뎅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써 있어요. 그 예. 오뎅이라고 붙어있는 식당에 가면. 그러니까 한국 음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그렇게 원조를 찾아서 제가 지난번 진짜 웃겼다고 뭐냐면 고조 족발집도 있어요. 그래서 원조의 원조 그러니까 고조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지지자 아니에요? 환지지자? 이제 단군 나올 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창조주 나올 때 됐고요. 근데 환지지자에 의하면 그 한국의 소울푸드는 이집트에서 왔어야 돼요. 근데 음식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웃긴 게 자기도 속여요. 그러니까 그 원조집들도 자기를 그렇게 언론에서 몇 번 달아주면 그 다음 인터뷰를 그 말을 그대로 따서 똑같이 해서 계속 그게 반복되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그거를 이 방송사, 저 방송사, 종편, 신문 다 똑같이 베끼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서 어떤 맛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친절이라든가 이런 거가 가장 기본이거든요. 음식을 선택할 때. 근데 뒤에 스토리를 지어낸 걸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거기에 이제 욕도 좀 적절하게 섞어주면. 쇼미더머니 아니야? 예, 그래서 야 좀 참아 막 이러면 이제 우와 막 나 지금 원조 할머니한테 나 세례 욕 먹었어. 욕세례 받았어.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요새 그게 뭐라고 저는 문제의식이냐. 그렇게 해서 먹어서 사람 안 죽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새로 생기는 프랜차이즈가 신스 막 1942년 막 이래요. 그래서 1400년이면. 그러니까 예, 순댓국집이 무슨 나 저거 새로 보는 브랜드인데 하는데 막 1960년대부터 뭐 30년 동안 뭐 40년 동안. 그래서 저는 가끔 그걸 보면은 사장이 태어난 땐가. 예. 그래서 뭐 거의 뭐 사업할 때 제일 많이 속이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50년대 LED를 예. 개발하고 가스렌지를 제일 속이기 쉬운 거죠. 음식의 어떤 본질에 닿을 때 이 과한 스토리텔링이 만들어내는 폐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 할 수 있는 게 음식점밖에 없는데 막상 갔을 때 이 프랜차이즈 설명회 가면 진짜 그렇거든요. 약간 부흥회 같아요. 그리고 뭐 막 이거 하면은 지금 뭐 월 매출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하는데 이게 벌써 뭐 40년의 노하우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중요한 지적이네. 부흥회 같다. 예, 부흥회요. 완전히. 부흥회 같은 데가 또 있잖아요. 보험회사에서 네, 비슷한 분위기겠네. 신입사원 교육 갔을 때. 그리고 이제 우리 나이 때 공동이 있잖아요. 한 번씩 그 다단계 한 번씩 끌려갔다 오지 그렇죠. 않아서 다단계 뭐 구경은 해보죠. 예, 그래서 프랜차이즈 그 설명에 다 비슷해요. 비슷하다. 네, 실패 사례 절대 얘기 안 하죠. 그건 우리가 구해줘에서 본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네. 사장님이 백구두에 백수트를 입고 나타나가지고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네. 분들 중에 그런 장소에 이제 직원 교육 같은 거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시스코 같은 은발을 하고서 네, 네. 그러면은 똥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거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뭐요? 달걀 세우기. 아니 얼마나 질환 좋은 그 다단계 끌려갔다 오셔가지고. 근데 뭐 우리 때는 옥잠팡 정도 아닌가? 옥잠팡. 여러분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적을 일으켜 봅시다. 이러면서 그 날달걀을 세워보라고 해요. 네. 근데 그게 잘하면 서요 원래. 아 그래요? 그런 다음에 잘해서 다들 세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기적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고? 네. You can do it. 네. 그러고는 막 프랜차이즈 대표는 막 달걀을 허공으로 띄우고 막 염력으로 막 2시간 동안 들고 있고 막 실제로 기적을 선보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유인데 뭔가 그런 비슷한 상황을 사람들이 집단적 모환에 휩싸여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프랜차이즈 사장님들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음식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로망에 사로잡힌다. 네. 그리고 그 시대 배경, 그게 검증되지도 않은 어떤 것, 그게 맛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닌데. 맛도 보장해주지 않을 뿐더러 괜히 과하게 어떤 홍보비 그런 데에서 그 재료를 다 빼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든 이득을 내려면 재료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과하게 홍보비라는 게 홍보는 너무 중요하죠. 광고도 너무 중요한데 그게 주객전도가 된 게 한국 음식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프랜차이즈화가 과하게 진행된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게 사실은 네. 아니겠습니다만 전지현이 들어가면 치킨무가 빠지는. 전지현 씨가 지금 BHC 치킨 그러니까 전지현이 있잖아요. 들어가면 양념이 좀 뒤로 빠져야 되는. 그러니까 전지현이 들어간 만큼. 그냥 전지현 씨가 제가 알기로는 한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 CF 비용이. 확실치는 않으니까 픽처리 나겠습니다. 예, 네. 몇 억대인데. 네. 그렇게 되면은 홍보비를 전가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점주들한테 하거든요. 점주는 소비자한테 돌려야 되는데 소비자가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러면은 자기 착취가 일어나는 거죠. 영업 그렇죠. 시간을 완전 과하게 늘린다거나.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 의식을 좀 가진 사람이에요. 소울푸드에서 그리고 이제 음식 스토리텔링의 문제 그리고 어떤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들의 어떤 저열한 방식의 영업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렇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옛날에는 전혀 이제 생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많이들 알고들 계시죠. 네. 그 올해였나요? 그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네. 한 커피 프랜차이즈에서는 원자재 값을 내려줬잖아요. 네네. 네. 그런 시스템을 이제 이디야죠. 예, 이디야. 예, 이제들 많이 알고 있죠. 뭐 제가 아는 이디야 사장님은 코딱지만큼 늘었다고 얘기하던데. 네. 음식 스토리텔링이란 뻥이다. 네. 라고 정은정 농축산인이 지적을 하신다면 여기서의 이 뻥은 네. 거짓말도 담겨 있지만 네. 시장을 함부로 늘릴 수 없는 건데 늘리기 위해서 넣는 거짓말, 즉 투자 유치를 위한 거짓말. 네. 이것이 전국에 다 통했을 때 생기는 버블 네. 같은 거군요. 그렇죠. 버블 경제가 일어나는 거죠. 모든 음식 프랜차이즈구나. 그리고 음식 프랜차이즈 그리고 거기에 기생하는 먹방과 쿡방과 뭐 먹방 쿡방 뭐 뒷얘기 엄청 많잖아요. 트루마 쇼도 있고. 저도 이제 수요 뮤직회하고 관련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요. 예, 콘텐츠 탈탈 털리고 이 책 이름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식으로 털어가는구나. 근데 잘못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방송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만 팔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KFC 얘기도 하고 그러면 특정 브랜드를 얘기하면 BBQ가 네. 그런 식으로 컸거든요. 어떻게 컸냐면 95년이었을 거예요. 집에서도 KFC 치킨을 드실 수 있습니다였어요. 어머, 진짜요? 네. 이렇게 귀엽게 놀라죠. 놀라죠. 네. 왜냐하면 이게 치킨 계보가 좀 있는데 KFC 치킨이나 BBQ나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후라이드가 크리스피 치킨이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돈가스 같잖아요. 겉에 이렇게 바글바글하잖아요. 튀김옷. 예, 튀김옷이 이중 코팅이에요. 이중 코팅이요? 예. 아이, 처음 들어. 재밌다. 예, 이중 코팅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아까 지난번 1회 때 얘기한 수원의 진미 통닭 있죠? 수원의 그 통닭골목 방금 물반죽 튀기려면은 그냥 반죽이 물반죽으로 돼서 한 번만 묻혀서 튀기면 그게 시장 통닭이에요. 아, 우리가 네. 그 요즘은 이제 창에 놓고 튀기는 자리가 맨 앞에 있잖아요. 네네. 식당에 보면.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튀김옷에 담궜다가 바로 빼는 그 모양 시장에서 예, 보던. 그게 시장 통닭이고. 그걸 물반죽이라고 하는군요. 예, 물반죽 혹은 무늬가 없다 그래서 그건 민무늬 치킨이라고 얘기를 해요. 플레인. 네, 플레인 그죠? 네. 근데 크리스피는 뭐냐면 이게 원래 KFC가 원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왜 KFC 가서 먹을 수 있다라는 거는 그 공간, 그 깔끔한 공간,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 크리스피 치킨을 맛볼 수 있었던 거죠. 네. 크리스피는 그 물반죽에다 한 번 더 튀김가루를 묻혀서 튀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겉이 훨씬 더 바삭해서 크리스피란 말이 바삭하다는 뜻이니까 네. 이걸 먹으면 고기도 먹고 그다음에 과자도 먹는 느낌. 아, 그렇구나. 예, 근데 엑스트라 크리스피해요. 네. 그런데 시장 통닭을 먹으면 바로 닭과 내가 연결되는 느낌이 드는데 처음에 물었을 때 KFC는 문이 하나 더 있던 것 같네. 그러면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흑인들이 소위 먹었던 그 소울푸드 치킨은 어떤 치킨이었을까요? 전자 아니었을까요? 그냥 바로 튀긴? 아니에요.
지금의 특정 브랜드를 얘기하자면 치킨뱅이 스타일이에요. 둘둘. 와, 어렵다. 와, 뭔지는 아는데 어렵다. 전문적이다. 치킨뱅이 둘둘, 뭐 림스 치킨, 그리고 보드람 치킨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 BDR 치킨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예, 그죠. 닭에다가 얇게 튀김가루를 흡수시켜요. 그래서 이 압력 튀김기다 튀기는데 이 치킨의 특징이 뭐냐면 냄새가 강해요. 우리나라는 계피 냄새 강할 거야. 한약 냄새가 강하고 그리고 그 아프리칸계 미국인들은 자기들만의 스파이스 굉장히 그 크게 맛 좋은 11가지 양념 그 KFC에서 맨날 우리를 꼬셨던 옛날 광고죠. 우리만 아는. 맛 좋은 11가지 양념 이런 거잖아요. 요즘 광고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요. 비밀이 해제가 됐어요. 아, 풀었어요? 예,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풀렸는데 다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요? 비법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럼요? 다 하고 있었던 방식인데 그냥 영업 콘텐츠였던 거죠. 근데 11가지 양념이라 그래서 생각해보면 내가 고등어 조림을 해도 11가지 넣는단 말이야? 한 방에 그냥 다시다 넣고 그냥 끝내시면 돼요. 아니, 그 고추장이랑 고춧가루랑 간장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조청이랑. 그래서 뭐 그냥 바꿨네? 뭐 소금에다가 뭐 후추에다가 이제 이런 마늘 거인데. 그래서 그게 원래 1세대 형태예요. 그래서 엠보치킨이라고 엠보가 뭐냐면 가죽 공법이에요. 가죽을 찍찍 늘리거든요. 그거를 이제 보통 엠보 공법이라 그래서 그게 그대로 업자들한테 엠보치킨이다라고 해서 요새 또 여전히 인기가 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세대하고는 조금 먼 치킨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많이 안 먹어봤거든요. 그거는 1960년대, 70년대에 명동에 들락거리시던 그 화이트 칼라. 저는 방금 전에 우리 세대에게는 먼치킨이에요라고 하셔가지고 짱 맛있다. 젤루 맛있다. 아무도 못 이겨. 그 말인 줄 알았어요. 먼치킨 말고요. 파. 파 치킨. 겁나 먼 치킨. Far far away.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명동에서 치킨에다가 맥주 정도 먹을 잘 나가는 완전 잘 나가죠. 그리고 명동이 고소득. 우리나라 최초의 치킨 프랜차이즈가 림스 치킨이거든요. 네. 그게 1977년 저랑 갑이에요. 근데 그 치킨이 어디 처음 생겼냐면 명동의 황당하게도 신세계백화점 지하에 생겨요. 신세계 지하. 예.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생기면서 그때 거기를 드나들 정도면은 아주 잘 나가시는 분들 화이트 칼라인 거죠. 왜냐면 명동 신세계 블럭은 예나 지금이나 명동 신세계 갈 일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세시봉 문화라 그래서 청바지에다 통기타 정도 하고 다니려면 대학생들이잖아요. 대학생들이면 돈이 있단 뜻이에요.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 제조업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을 해서 일당이 림스치킨 2마리 값도 안 돼요. 요즘 세대들은 이해 못하는 포인트예요. 대학생이 돈이 많다. 옛날에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저 집은 사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 대학생이 될 수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돈이 없는 집안도 대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때로 써야 됐거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한 번씩 웃긴 거예요. 그 세시봉 문화에서 막 청바지에 기타에 생맥주에 그게 청년 문화라고 하는데 그건 너희들 문화지 이러면서 그 당시에 대다수의 청년들이라고 할 수 있는 10대, 20대들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었잖아요. 다들 공장에 가서 일했어야 됐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치킨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하루에 제조업 남성 노동자 기준으로 1977년대 보면은 2,800원이야, 일당이. 근데 림스치킨이 뭐 거의 뭐 2,000원도 넘는데 그걸 어떻게 사겠어요? 지금 나 당장 급한 게 쌀 급하죠. 연탄 급하죠. 월세빵 급하죠. 그렇게 사기 때문에 치킨을 먹었다라는 건 그 당시 전형적인 명동이 금융가거든요. 증권. 그런 분들이 그냥 즐겼던 과거에 아주 영화롭던 시절의 음식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치킨의 명맥을 그렇게 비즈니스맨들이 추억 삼아서 유지를 하는 거고 반면에 우리 세대는 물반죽 튀김이죠. 시장 치킨. 시장 치킨. 예. 그러다가 지금 BBQ 얘기하다 이렇게 나온 건데 이 크리스피 치킨을 먹으려면 KFC만 갔어야 돼요. 근데 KFC는 종로 그리고 뭐 신촌, 명동 이런 아주 커다란 상업지구에만 있었기 때문에 동네에서 먹어보기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KFC는 매장이 컸어요 또. 엄청 크고 해화동 KFC 앞에서 약속하잖아요 많이. 그 이후에는 그 가게 자리의 주인이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어른들한테 얘기하면 해화동 KFC라 그래야 알아들었었어요. 그러니까 해화동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 그래야. 마치 그거는 86년에 생겼던 그 압구정 맥도날드 1호점 같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면 너무 재밌는 게 1984년도에 두산그룹이 KFC를 들여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장하는 날 풍경이 뭐냐면 양복 입은 아저씨 군단들이 빡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물론 그거에 대한 비감은 뭐 지금도 쉑쉑버거 1호점이 들어올 때 그림하고 똑같습니다만은. 그래서 빵 터졌어요. 근데 빵 터졌어요. 예, KFC 원리 어답터가 몰리는 거니까. 예, KFC 치킨의 그 기록이라고 해야 되나요? 잡지 막 그때 엄청 센세이션하니까 많은 기록이 나는데 여대생들의 발언이 되게 재밌어요. 내가 드디어 한을 풀었다. 무슨 한을 풀었을까요? 내가 드디어 닭다리를 내가 내 맘대로 골라 먹게 된 거야. 닭다리를 다 뺏겼던 거예요, 그동안. 남동생, 오라버니, 아버지.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또 닭다리 좋아하잖아요. 그게 한국의 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웃긴 게 저는 다리 싫어해요.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날개 좋아하거든요. 전 싸구려라 순살을 좋아해요. 그게 뭐 출처 불분명한 새끼를 좋아해요. 네. 보면 아직까지도 어르신들, 여성분들은 네. 다리 안 건드리죠. 왜 다리 안 건드리면 엄마들은 목. 언제 안 건드리시냐? 남자가 앉아있으면 안 건드리죠. 그러니까 다 내재된 거죠. 다 그래요. 심지어 딸들한테 가르칩니다. 네. 남자한테 주라고 이건. 저는 목을 제일 좋아하는데. 옛날 어머니들은 드시지도 못했지만 드시게 되면 닭모가지 정도 드시는 거고 그리고 많이들 마음 아파하는 게 뭐냐 엄마는 통닭 안 좋아해. 그러니까 치킨이란 말도 이제 80년대 이후부터 생긴 말인데 엄마는 통닭 안 좋아해 하는데 뒤돌아보니까 엄마가 그렇게 손으로 튀김가루 떨어진 걸 이렇게 꼭꼭꼭 찍어서 드시고 있더라. 이제 이런 사연도 있거든요. 저도 그걸 우리 엄마한테 배워서 예. 친구들하고 치킨 먹으러 가면 아주 친한 친구들하고만 그렇습니다. 예. 꼭 남은 걸 제가 먹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학습이란 게 되게 재밌는 게 예. 엄마는 아들, 딸, 새끼들이 남긴 걸 되게 맛있게 드셨거든. 맞아요. 그래서, 그래, 저거 맛있나 보다. 저도 친한 친구들하고 남긴 걸 먹어요, 열심히. 그 닭다리에 대한 엄청난 열망이 있는 게 한국의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 뭘 좋아할까요? 확실히 슈퍼볼 시즌에는 윙, 날개, 거기도 특이한 스포츠 문화인데. 미국은 윙이죠. 예, 네. 슈퍼볼 할 때 윙 판매율이 엄청 올라가요. 윙이죠. 예, 핫윙이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치킨 시키면은 부분육으로 시킬 수도 있거든요. 네. 닭다리만 시키는데도 근데 그거 수입육으로 많이 채우죠. 그래서 그 당시 여대생들이 가면 부위별로 이렇게 시킬 수 있었어요. 닭다리를 시켰다. 한정은 그러니까 닭다리였는데 그게 한국만이 그러니까 예측을 못한 거예요. KFC 본사에서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니 왜 닭다리만 솔드아웃이 나냐. 그래서 가슴살도 팔아야 되고 이러는데 그래서 나중에 정책적으로 뭐냐면 부위는 고르실 수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게 바뀐 거라면서요. 예. 닭을 가족 모임에서 잡아서 먹는지, 네. 이렇게 추석이나 설날 때 내려가면 만나는 그런 집에 KFC 직원들이 시장 조사차 나와가지고 같이 얻어먹을 쓸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 나와 앉아있다고 해서 내외하는데, 뭐, 누구는 다리 안 주고 이걸 보여주냐고. 그쵸. 그냥 눈치껏 집어가고 눈치껏 먹는 거잖아요. 그 되게 증거가 많은데 그 과자도 다리만 나오고. 네. 그러니까 닭다리 과자. 심지어 그 괴물 치킨도 있잖아요. 새다리 치킨. 삼조고 치킨. 우리 어렸을 때 4월에 가학의 달이라 그래서 과학 포스터 같은 거 그리면 뭐 이 식량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막 그 닭다리 8개씩 있는 닭을 개발해가지고 내가 이놈의 이거 한을 풀겠다는 애들도 되게 많았어요. 저는 또 형제 많은지 딸 많은지 막내여서 제가 언제 닭다리를 먹어봤겠어요. 다 오빠나 아버지 차지고 이러니까 그렇게 해서 KFC가 되게 떴는데 갑자기 95년도에 BBQ가 이게 왜 크리스피를 가능하게 하려면은 튀김기가 되게 커야 돼요. 그렇겠죠. 예, 네. 바가 되게 커야 돼가지고 닭을 밀치듯이 넣어가지고 미치듯이 넣었을 때 이제 물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정식으로 하면 물결무늬 치킨이라고 해요. 그래서 되게 잘 나왔다 그러면은 컬이 잘 잡혔다 그러거든요. 빠마 잘 나왔다는 것처럼. 그래서 물결무늬 치킨이고 얘는 이름이 있고 크리스피라는 이름도 있고 물결무늬 치킨이 있으니까 이 시장통닭 신세가 웃기잖아요. 쟤는 엠보 치킨이란 말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럼 우리는 그냥 민무늬 치킨 낸 거예요. 플레인 요거트에서 잘 팔리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제가 조사해보니까 1984년도, 5년도 요때 KFC 스타일의 이 치킨을 만들려면 설비가 1,000만 원이에요. 튀김기부터 해가지고, 그 예, 파우더링 할 때 이렇게 커다란 수조에다가, 그러니까 싱크대에 설거지통만 한 데다가 가루를 잔뜩 해놓고 거기다 그러니까 닭에 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손자국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비 싸움이 있으니까 KFC 같은 커다란 회사만 가능했는데 80년대에는 서울의 주변 언저리 지역에
집 한 칸이 몇백만 원 선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충북 충주 출신인데 우리 집이 그때 아빠가 팔고 왔을 때 되게 큰 집이었거든요. 그게 800만 원이었대요. 아무리 지방이긴 하지만 도시잖아요. 그래도 800만 원에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폰 10 5대 값이. 그러면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야, 그럼 우리 집 팔아가지고 그 KFC 튀김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럼 역설적으로 그걸 설명해 주잖아요. 저 시설에 투자를 한다는 건 저 음식이 그만큼 고가. 그럼요. 잘 팔리는 고급 음식이라는 뜻이다. 그때 큰 맘 먹고 가서 진짜 한 번씩 사 먹는 거죠. 그래서 주로 대학교 앞에 많이 생겼던 건 뭐냐, 그 정도 소비를 할 수 있으려면 시내여야 되고 대학생들 정도나 가능한 거지. 뭐 이런 변두리 같은 데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BBQ가 쌈박하게 생각한 거야. 한국 스타일. 뭐 아시죠? 양재기. 저기 믹싱볼. 믹싱볼에다가. 믹싱볼은 그냥 뭐 집에서 튀김옷 만들 때도 그냥 그거 그런 거 썼잖아요. 저기 어릴 적에 엄마가 10,000원짜리 쥐어줘가지고 네. 통닭 따라 뛰어가면 그렇게 해줬잖아요. 네, 아저씨가 그렇게 해줬잖아요. 그런 방식을 그러니까 딱 적용한 거야. 한국 스타일로. 주방 시설을 확 줄이고 튀김기도 그렇게 안 비싸도 되고, 그래서 BBQ가 갑자기 KFC 치킨 이제 배달해서 드세요.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갑자기 확 늘었던 게 95년도에서 창업해갖고 97년 전후로. 그때 또 IMF라는 아주 호재를 만나는 바람에 다들 또 치킨집 차린다고 난리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불세출의 그 매출 1위라고 해야 되나요? 1위 프랜차이즈 BBQ를 만나게 되는 거죠. 네. 오늘은요,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네. 소울푸드라는 개념이 있는 건 좋아. 우린 다 소울이 있거든. 그리고 우리 소울에 붙어 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우리의 치킨처럼. 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스토리텔링화 시켜서 마치 영화 블레어 비치 프로젝트를 팔듯이 뻥 장사를 하는데 소비가 되고 있다. 이것은 첫 시간에 농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치킨은 맛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다. 놀랍게도. 왜냐하면 웬만해선 맛이 없지 않으니까. 그것과 좀 얽혀 있는 것 같고요. 예, 이건 사회학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킨의 근대사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근대사라고 하면 할 말 덜 많으시죠? KFC 얘기. 네, KFC로 뭐. 고기까지. 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제 두 번의 아웃브레이크가 있었어요.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자세히 또 나머지 역사를 설명해 주시겠지만, 한 번은 양념통닭의 개발 때 프랜차이즈들이 늘었어요. 근데 여기서 늘었다는 건 우리 동네 기준으로 한 4, 5km에 하나씩 생겼어요. 그래서 먼 길을 걷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대도시에 살아도 그 먼 길을 걷는 순간이 무진장 행복하죠. 그럼요. 심지어 기다림을 즐기고 싶어서 저는 엄마한테 먼저 시키라고도 안 했어요. 가서 30분 동안 튀기실 때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거 들고 올 때의 기분. 그렇죠. 그러면은 그 새끼 같으니까 하나 더 주시거든 뭘. 닭똥집 안 튀겨주든가요? 네. 닭똥집도 집어넣어주세요. 그러니까요. 아버지 갖다 드려? 예. 이러면서. 뭘 아버지 같은 소리야. 근데 가는 길에. 이거 호러! 그리고서 걸리면 호러. 그리고서 그 두 번째는 정은정 농축산인이 설명해 주신 대로 IMF 이후였습니다. 네. 근데 IMF 이후에는 별 코드 없이 치킨집만 늘었었습니다. 기억이 나요? 그 시절부터 치킨의 개화기. 개화기. 예. 치킨 대도살 시대. 갑신정변 납니까? 치킨의 갑신정변? 치킨이 갑자기 많이 죽기 시작한 시기부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섭외할 때도 이미 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걸요? 이 정도 재밌을 줄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미모 때문에 섭외한 거 아니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결국 그 알실의 마법이죠. 네. 개그라고 시켰는데 저거밖에 안 나오는 사람과도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대한민국 치킨전 세 번째 시간으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정은정 농축산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박수 안 칩니다. 그렇죠. 아이씨. 배울 게 많으셔. 치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너무 자랑스러워서. 아스트랄 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12월 둘째 주 주말 혹은 12월 2일에서 9일까지의 얘기 같습니다. 1일에서 9일까지. 네, 맞습니다. 12월 9일은 박 씨의 탄핵 표결이 국회에서 가결된 날입니다. 뭐 박정희를 탄핵한 적은 없으니까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네, 그러네요. 그게 벌써 1년이 됐군요. 네.
네. 저는 지하철에서 그 휴대폰으로 인터넷 생중계를 보고 있다가 생중계 보고 있으면 의원들 몇은 이렇게 거북이 걸어가는 것을 보듯이 다들 고개 숙이고 이렇게 네. 원을 그리고 모여 있고 의원들 계속 투표하고 나오고 이때는 참 브라질 시스템이 부러웠어요. 뭐요? 브라질은 탄핵 표결을 할 때 의원 각각의 원샷을 받고 이유를 밝히고 자기 의견을 밝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몰랐는데 이 12월 9일이 국제 반부패 날이었네요. 그런가? 좋은 이벤트였어요? 네. 한편 2014년의 12월 초에는 정윤의 문건 파동이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긴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세계일보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세계일보가 제일 억울했겠죠? 네.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분기탱천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청와대도 어떻게 보면 억울했겠죠, 작년에는. 제일 억울한 건 청와대입니다. 네. 정윤회 때는 그냥 넘어갔잖아! 이러면서. 네. 정윤회는 왜 자식을 낳아가지고 또 1941년 12월 7일에는 진주만 공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날 입결하신 분을 찾아보면은 1928년 12월 7일에는 노엄 촘스키 선생이 태어났고요. 저는 그냥 얼른 대본을 쓱 보고서 노엄 갤러거라는 줄 알고 이 사람이 이렇게 동안이야? 이랬는데 노엄 촘스키 선생. 네, 노엄 촘스키 선생이 태어났습니다. 올해 90이시네요, 우리나라 나이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1980년 12월 8일 마크 체프먼이 존 레논을 총으로 쏩니다. 그게 12월 8일이군요. 네. 사건은 뭐가 있습니까? 2014년 12월 1일 사조산업의 명태자 비선인 501 오룡호가 러시아 베링해에서 자초했습니다. 배에는 한국인, 인도네시아인, 필리핀인 그리고 러시아 감독관을 포함해서 총 60명이 타고 있었고요. 이 중에서 7명을 구조하고 27명이 사망, 26명이 실종됐습니다. 네. 침몰 원인은 기상 악화 속 무리한 조업, 대응 미숙, 선사의 관리 소홀 등이 지적이 됐는데요. 사조산업에서는 부정했는데 언론에서는 배의 연령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네. 이 오룡호는 1978년도에 스페인에서 건조됐고 2010년에 사조산업이 산 배였습니다. 세월호도 그렇고 스텔라데이지호도 다 노후 선박이었죠. 이번에는 또 낚싯배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해운 사고 소식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위성권 의원 나왔을 때 국감 때 살짝 이제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연령이 오래된 배는 폐기할 때 네. 국가가 일정 정도 돈을 좀 주고 하고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주기도 하고. 네. 근데 요게 좀 비용이 들어가서 확대가 더 돼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네. 왜냐면은 조업용 배는 그렇게 안 하면 못 날려보내요. 처음부터 인생을 다 걸고 산 배이기 때문에 네. 큰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도시에서 택시들한테는 그게 어느 정도 됩니다. 폐차할 때요? 네. 그러니까 택시들이 그나마 지금 먹고 살기 어려워도 차의 고장 때문에 큰 사고를 내고 그러진 않는 거거든요. 배들이 그렇게 되자면 세금이 좀 필요했을 겁니다. 할 겁니다. 그 다음도 배 사고예요? 네, 2007년 12월 7일 소식입니다. 이게 딱 10년 됐군요. 그렇습니다. 허베이 스피리토 원유 유출 사고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그죠. 2007년 12월 7일 태안에서 일어났던 기름 유출 사고입니다. 그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대체 태안군이 뭘 잘못했다고 네. 태안 이름이 이렇게 팔려야 되냐. 이게 삼성의 크레인선이 유조선 허베인 스피리토와 충돌해서 12,547킬로리터 네. 이 양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크레인선 유출 사건, 기름 유출 사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 책임 소재상 네. 이란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기름을 닦아냈던 일이 더 유명해지고 기억에 남는 일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금모으기도 그렇고 이 기름 유출 사건도 그렇고 박근혜를 끌어내린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세금 내는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네, 어떻게 보면 무슨 펑크 커뮤니티 같기도 합니다. 정치 시스템이 안에서 네.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던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당시 언론은 이 123만 명의 자원봉사 열풍에 주목을 하고 뉴스에서는 계속 태안 기름 유출 사고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사고가 약간 천재지변인 것처럼 다뤄진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을 싹 감춰줬죠. 네, 삼성중공업이 벌인 일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해상사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 이름으로 명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상하게 이 사고는 지역 이름으로 명명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버뮤다 삼각지대도 아니고 말이야. 네. 예. 국가기록원에 들어가가지고 사건을 살펴보니까요.
대법원에선 삼성 1호와 허베이 스피리토의 쌍방가실로 양쪽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고의 보상액은 2013년도에 결정되고요. 작년까지 거의 절차가 마무리되었지만 아직 배분 문제 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해결이 안 됐답니다. 아직. 네. 네. 그리고 원래 이런 거고요. 1964년 이야기입니다. 1964년 12월 7일 서울 시내 전기중학교 입시시험 자연과목의 18번 문제는 네. 그때는 중학교 입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엿을 만드는 순서를 설명하고 엿기름 대신 넣어도 되는 것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보기에 1번은 디아스타제, 그리고 2번은 무즙이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즙으로도 엿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 엿기름이나 무즙이나 둘 다 이 디아스타제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렇군요. 그 심지어는 6학년 2학기 자연교과서에도 무즙에 디아스타제 성분이 들어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거든요. 교과서 되게 어렵네요, 옛날은. 근데 문교부는 디아스타제만 정답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죠. 네. 그러니까 당시에 경기고라든가 뭐 서울고라든가 이런 고등학교 입시는 지금의 대학 입시보다 더 치열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무즙으로 만든 엿을 직접 들고 갑니다. 그리고 무즙 엿 먹어봐라. 이게 바로 무즙 엿. 무즙 엿 먹어라. 네. 이렇게 말하면서 시위를 벌였죠. 네. 결국에는 복수 정답을 인정하고 명문 중 아까 말씀드린 몇 개의 명문 중학교에 추가 합격자가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이 과정에서 부유층이나 특권층 자녀들이 덤으로 부정 입학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네. 그게 되게 유명했었나 봐요, 옛날에는. 그 중학교 입시는 당시에 문제에 오류가 많아서 이 다음에는 창칼파동이라고 또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문제가 됐던 이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당시에 뭐예요? 논란이 됐던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문제 1. 느낌이 약한 것부터 느려놓여진 것은 어느 것인가? 보기 1. 퍼러타, 시퍼러타, 파라타, 세파라타. 보기 2. 파라타, 퍼러타, 시퍼라타, 시퍼러타. 보기 3. 파라타, 세파라타, 퍼러타, 시퍼러타. 보기 4. 퍼러타, 시퍼러타, 파라타, 세파라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내는 내신 시험들은 이런 오류를 저지르는 경우가 여전히 좀 종종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국가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지선다형 문제에 오지선다형 문제에 정도가 들어가는 어휘가 문제에 등장하지 않죠? 그렇죠. 느낌이 약한 것부터? 그게 누구의 느낌이냐고. 그니까 말이야. 다른 문제도 있어요. 네. 이거는 문제 19번이었나 봐요. 조형 작품을 만드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1번 꾸미기, 2번 만들기, 3번 스케치, 4번 협동 제작. 정답이 뭐예요? 결국에는 1, 2, 3번이 다 정답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결국 이 문제도 이제 백지화 됐죠. 미대생 입장에서는 이제 학원 등록이 정답인데. 등교. 네. 저는 그 얘기가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입시 문제에 오류가 이렇게 많이 지적되기 전까지 꾸준히 있어 왔던 민원. 중학교가 입시로 꼭 들어가야 되느냐. 네. 네. 중학교까지는 그냥 완전히 랜덤 의무 교육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오묘하게도 여기서 실현이 돼버린 거예요. 문제 이상하다는 이유로. 그렇죠. 64년도에 무즙파동이 있었고 그리고 한 1, 2년 지나가지고 바로 또 창칼파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달아서 일어난 거예요. 이런 문제 오류에 대한 논란이. 네. 이렇게 뒷걸음질로 사회 변화되는 게 되게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요즘은 더더욱이. 예. 뉴스 아카이브 시간이었습니다. 윤세민 에디터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몇 차례의 그 알실이 더 남아있는데요. 12월, 그리고 1월에 앞으로 조금 더 변해갈 것들을 지금 구상하느라, 제가 머리가 아픈데, 회사에서는 모를 겁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렇죠. 지금 섭외할 분들 되게 많이 만나고 그러고 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올 가을에 첫 작품을 만났었잖아요. 정은정 농축산인. 네네. 이 정도로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말도 안 되는 것을 파서, 만들어내신 분들을 앞으로 많이 또 모실 겁니다, 새로. 이게 지금 정전된 밤에. 네. 동시에 유피디님과 저
둘이 앉아 있잖아요. 네, 손희상 선생 집에 가고. 네, 근데 회사에서는 모를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여기서 그 회사는 저잖아요. 그렇죠. 이제 너는 알게 된 것입니다. 네, 되게 자연스러운 문제인데요. 방송 만들면서 꾸준히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을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꾸준히 바뀌지 않아야 살아남는 것도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실제로는 6시 내 고향도 꾸준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이제는 내가 늙었구나를 제일 많이 느끼는 게 그 미디어 환경의 변화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지하철에서 아프리카 방송을 보고 있지를 못하겠거든요. 저는 이제 ASL 덕분에 조금 하게 됐는데. 신세. 조금 따라가게 됐는데. 아이다라 쓰면 안 되지. 삑 처리해야 되겠네. 내용뿐 아니라 매체에 관련된 것도 그 모든 것들 다 변화의 대상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하면 할수록 재밌더라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치킨전이 끝이 아니에요. 하지만 치킨전도 끝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그대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승균 PD였습니다.